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요,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탄소 중립 기본법은요, 지난 8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의 이름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목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편하게 부르는 약칭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만 하는 그 약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법률 제목에 나와 있는 기후 위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적어 볼게요. 기후 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기후 위기 하면 영어로 climate chang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후, 즉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자연현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젠가 그제 발표 났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내놓았다라고 하고 그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후 위기가 실제로 닥쳐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풀어나갈까 하는 부분을 이제 세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고 이를 공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에 이제 따르고 그다음에 많은 산업계도 이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기후 위기,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환경 문제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요거 좀 지울게요. 기후 위기. 예.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 공장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공장이 하나 있고 이제 굴뚝이 있는데 이 공장을 A라는 공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A라는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이 오염물질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작물, 뭐 예를 들어서 깻잎이라고 하죠. 그래서 깻잎 잎에 까만색, 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A라는 공장이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아니면 위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했고 그 오염물질이 갑의 농장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둘에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A라는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갑이라는 농장에 피해를 줬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손해가 발생했고 위법행위가 있고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이 갑은 A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민법 제750조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장이 A라는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공장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A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C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그런 갑이 실질적으로 이 손해를 입힌 오염물질이 A라는 공장에서 나왔는지 B라는 공장에서 나왔는지 C라는 공장에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그 중립적인 어떤 기관, 즉 정부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부. 즉 정부의 행정청에서 공법, 행정적인 행위, 그러니까 환경법이라는 특수한 행정적인 법규를 만들어서 이러한 ABC 공장에서 이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3의 기관, 정부라는 강력한 기관이 나타나서 이 ABC 공장에 대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오염물질은 국내에서만 돌아다닐까요? 이 A라는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즉 국내에 있는 갑한테만 손해를 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오염물질은 사실은 해외까지도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9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인가 이제 말인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황사가 이제 대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기권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까지 도달한다? 예, 미국 서부 연안까지 도달한다는 내용의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나오면 그 미국에 있는 그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 중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국제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egalism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법률적 체계, 그런 구조들이 생기는데 실제 저희가 그 오염물질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 C라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A 국가, B 국가, C 국가라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어떤 피해를 발생을 시키면 이 A, B, C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떤 한 기관이, 그러니까 국내법적으로 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어서 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존재 자체가 없대드는 거죠. 사실은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법에 있어서 개인은 사실은 그 주체가 되지 못하잖아요. 국제법에 있어서의 주체는 바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법을 만들고 이런 환경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떠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제법적인 그런 환경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제3의 기관이 있어서 국내법적인 정부처럼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탄소는 뭐고 중립은 뭘까요? 네, 탄소는 그러니까 그 탄소는 지구상의 일정한 그 물질을 이루는 기본 그 원소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율표에 따르면 원자번호 12번인가 그래요. 그래서 탄소는 이제 영어로 카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C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는 그 공기 중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발이 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H가 보통 하나씩 붙어 있는 죠. 그리고 이제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여기는 이제 색칠을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탄소 하나에 H가 붙어 있고 위아래로 붙어 있고 요 H는 요 까맣게 이렇게 칠한 부분은 H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요 H가 뒤로 들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CH4, 이거 메탄인데요. CH4 메탄은 실질적으로 평면에 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H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계속 C로 계속해서 이제 그 구성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기화합물의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기화합물은요, 나무,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몸, 그 다음에 생명체, 이런 건 다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유기화합물들이 죽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썩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침척이 되는 거죠. 침척이 돼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압력을 견디고 그 압력 하에서 이제 액체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석유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고체화되면 석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석유와 석탄은 뭐 하는데 이제 제일 유용하죠? 실질적으로 에너지원인 거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다 이 탄소를 기본으로 되는 유기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화합물이 실질적으로 가열을 통해서 반응을 하고 열을 내고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탄소의 형태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CO2, 즉 C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서 여기 이중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CO2가 나오는 거죠. 이쪽에 O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발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이 CO2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이 CO2를 방출을 함으로써, 즉 이산화탄소를 방출함으로써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상층부에 올라가서 지구를 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탄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탄소 중립은 거의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이산화탄소와 또 다른 부분의 이제 탄소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CH4, 이 메탄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도 다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서 얘기하는 탄소는 이 기본적인 탄소를 포함하는 이 CH4의 이 메탄과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모든 최종 화합물의 마지막 그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를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그 프레온가스나 이런 가스들을 방출하는 그런 산업시설에 대한 제한을 좀 갖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탄소들을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 탄소들이 지구를 덮고 있는 온실가스의 효과를 일으키는 게 되는 거고, 이 온실가스의 효과가 사실은 태양에서 복사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 복사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서 복사가 들어온 만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나 이런 메탄이나 이러한 그 화합물질들이 대기 중에 농도가 짙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복사열만큼 100% 밖으로 방출되지가 않고 지구에 남아있게 돼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는 거죠. 그러게 바로 온실가스, 즉 온실효과, 지구의 온난화, 지구온난화 온실효과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 온실효과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화합물질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말자, 배출을 줄이자, 이런 내용이 탄소 중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를 어느 정도만큼 배출을 하게 되면 그 탄소를 배출했던 것들을 어떤 특정한 기술로 인해서 다시 탄소를 잡아들인다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배출하는 양과 나머지 그 탄소를 받아들이는 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0이 되게끔, 탄소 배출이 0이 되게끔 하자라는 분이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탄소 제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탄소는 거의 그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기본적인 그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그 최종 그 기체로 되는 그런 물질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좀 완화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 공동으로 노력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환경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의 어떤 기관이 있어서 이 기관이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 야, 너 이산화탄소 더 이상 배출하지 마 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에 파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환경법 체제에서 강제력 대신에 실질적인 그런 국내법상에 있어서의 그런 법적 강제적 구속력 대신에 새로 만드는 게 뭐냐면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시장 메커니즘.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환경을 잘 지키는 기업이나 환경을 잘 지키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환경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자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고요.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법적인 그런 국제적인 조약에 처음으로 도입한 게 바로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그래서 교토의정서는 2000년 초반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실질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발효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진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을 어느 정도 하자라고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겠다, 교토 프로토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교토의정서가 그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교토의정서에 사실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제도가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경제 제도를 어떤 경제적인 그 시장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법규에 포함시키면서 그 법규를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이득을 주게끔
그 법규를 잘 따르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잘 따르게끔 하는 제도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교토 의정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에미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배출권 거래 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고 C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만 탄소를 배출해.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탄소를 배출해. 그 다음에 너희는 어느 정도까지 탄소를 배출해. 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라는 국가가 뭐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이 국가가 이만큼의 그 배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허용되어 있는 배출량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는 배출량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배출을 하지 않고 잘 지켰기 때문에 요만큼의 배출량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출량,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그런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확보가 되면은 교토 의정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큰 국가,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 교토 의정서에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교토 의정서에서는 또 힘이 좀 빠진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배출권 거래제 이것만 있느냐? 그것도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요. 자,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예, 광합성 작용을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이 많은 국가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산림이 많아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줄게 라는 또 원리를 또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법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한 개의 독립적 기관이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경제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따르게 되면 국가적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고자 했던 게 교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교토 프로토콜이 사실은 힘을 잃게 되면서 다시 이제 파리 협정이 2006년경에 이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고, 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탄소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 메커니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법상에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은요, 배출권 거래제도가 대표적이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환경 마크, 이코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코 레이블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냐 하면요, 특정한 상품에 있어서 환경 친화 마크를 부착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핀 세이프 마크라고 있어요. 돌핀 세이프, 예전에 WTO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판례 사례 중에 하나 있었는데, 자, 돌핀 세이프 마크는 뭐냐면 참치를 잡는 와중에 참치를 잡으려고 이제 참치잡이 선단이 이제 쭉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참치대를 따라서 돌고래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참치를 잡게 되면 돌고래가 사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돌고래 먹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참치 회사들이 돌핀 세이프 마크를 자기 참치 캔에 부착을 시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참치를 잡을 때 돌고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참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핀 세이프 마크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를 참치 캔에 부착을 시키면서 소비자들한테 결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우리는 돌고래를 죽이지 않아. 우리는 돌고래를 죽이지 않고 참치를 잡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 에너지청에서 나오는 에너지스타라는 그런 또 환경 마크가 있는데요. 이 에너지스타는요, 특정 기준을 정해놓고 전자제품이
그 전기의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잡아먹지 않고 똑같은 효력을 한다,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전기를 아주 작은 양만 소비한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라고 해서 이코 그 에너지스타라는 그 에너지스타라는 그런 환경 마크를 전자제품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소비자들이 봤을 경우에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환경 친화적, 그러니까 이코 프렌들리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손이 가고 소비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업,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런 업체들이 그 특정한 시장에서 많은 마켓 쉐어, 즉 벌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환경 마크 제도를 도입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죠?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환경 마크 도입은요, 국민에 대한, 그 소비자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경 마크를 부착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제품을 선택할지 저 제품을 선택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 마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더라도 환경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체 국민한테 그걸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제환경법상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제고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강제력 대신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코 프렌들리한 기업이나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흡수원 제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환경 마크 제도, 또 환경 마크 제도를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교육제도,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확립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탄소 중립 기본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다음번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그 탄소 중립법, 우리가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어떻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토 의정서까지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파리 협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국제조약에서 파리가 들어가는 페리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교토 의정서 이후에 국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파리 협정입니다. 근데, 페리스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근데 페리스 컨벤션이라고 해서 파리 협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파리 협약은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환경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파리 협약은 이제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그 국제 출원, 우선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국제 출원이 있는데, 그 우선권 일자를 인정해주는 국제 출원으로 그 지적재산권 분야에 적용이 되는 페리스 협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간에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파리가 자꾸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리스 협정은 그러니까 페리스 어그리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페리스 협정은 이제 국제 조약인데요. 국제 이제 다자간 조약인데요. 다자간 조약이 국내법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국내법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적용이 이제 되는 거죠.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회를 이제 국회 의결을 해서 통과를 함으로써 국내 법으로의 그 지위를 갖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효력과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조약 자체가 통과만을 해서 조약 자체가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국제법도 그런 국제 조약도 또 있어요. 그래서 페리스 협정은 사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효력에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제정이 필요한 그러한 국제조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마련을 한 게 바로 그 저희가 얘기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예, 탄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탄소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뭐 시장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환경마크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런 법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이 어떻게 탄소 중립법에 녹아져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칙인데요. 목적을 좀 볼게요. 자, 목적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여기 기후위기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클라이밋 체인지, 페리스 협정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이전에는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라는 거는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 의의를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탄소중립법에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기후위기 적응 대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뭐 자연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이런 현상을 대해서 안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라는 것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있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오고 한다는 부분을 모두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런 기후위기, 온실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중립, 아까 말씀드렸죠. 탄소 배출량을 이제 0으로 하겠다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실질적 지속적인 성장 가능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조한다. 조화로운 발전, 녹색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한 그런 sustainable development 그 부분의 개념도 여기다가 포함한 거죠. 자, 특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인다. 즉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환경을 빌려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겠다. 그런 지속 발전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선언적이지만 어쨌든 법의 목적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사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런 환경조약이라든지 환경법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으로 법규에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용어 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 상당 기간 관찰돼 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얘기한다. 벌써 정의에다가 이제 넣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 위기 말씀드렸고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식량 부족, 물 부족, 뭐 극단적인 날씨 변화, 뭐 이런 부분들에 얘기를 했고, 탄소 중립 내용이 있죠.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 제로라고도 얘기했어요. 카본 제로라고도 불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얘기 이제 하는 거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자, 화석 연료 말씀드렸죠. 모든 유기물이 실질적으로 침전, 퇴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수많은 시간과 압력을 견디면서 석탄화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이산화탄소, CO2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화석연료를 사용을 낮춘다라는 부분이 또 여기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또 나오네요. 온실가스는 적외선 복사율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및 그 밖의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물질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실 효과에 미치는 이러한 가스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 CO2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메탄, CH4,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산화질소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예, 그래서 탄소하고 지금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구조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 불화탄소 뭐 이런 거 이제 그 탄소 옆에 이제 불화, 예, 뭐 플로로 이제 이런 원소들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염소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되겠는 그런 그 화학 물질들. 그리고 그런 물질들은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또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이제 그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열 또는 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간접 배출이라고 얘기한다. 자, 직접 배출.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뭐 자연적인 생리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메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배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연료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무슨 전기를 만들면서 뭐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를 또 간접 배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간접 배출이 훨씬 많죠. 예. 간접 배출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이란 그 기후변화 완화,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아까 말씀드렸죠. 온실가스 흡수. 온실가스 흡수하기 위해서는 산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무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게 되면 온실가스 흡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높아져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흡수하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게끔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에너지 전환. 여기 또 뭐 에너지 전환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에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성, 안정성,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기후위기 적응이랑 뭐 기후위기 대체해서 그 파급 효과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를 촉진하는 모든 활동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후 정의는 저스티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 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녹색 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경제적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로운 전환, 뭐 녹색 성장, 녹색 경제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술 마찬가지죠. 녹색 기술 뭐 실질적으로 이런 자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녹색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녹색 기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 녹색 기술이냐에 대한 또 평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녹색 산업 마찬가지죠. 녹색 기술을 이용한 뭐 인더스트리가 녹색 산업이 될 것 같고, 탄소 중립을 이루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얘기한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 볼게요. 기본 원칙은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과 녹색 성장은 다음 각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언적인 거죠. 미래 세대의 생존 보장, 예,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범지구적 기후위기의 심각성, 예, 인식해야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정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탄소 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다양한 계층들이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선언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 8번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그 교토의정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온실가스를 몇 톤 이상 감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요,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파리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여기다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뭐 열심히 노력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탄소 중립 사회의 이행과 녹색 성장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외하고 이 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즉, 탄소법이 실질적으로 기준법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환경과 앞으로 탄소 배출,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인 법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나중에 시행령도 만들고 또 이 법과 사실은 이제 그 일관되게 서로 간에 이제 배치되지 않는 그런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정부는 파리 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한다 해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감축 목표를 부분별 감축 목표, 연도별 감축 목표를 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정의 전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파리 협정이 이제 생기고 그거를 국회의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만드는 법이 사실은 이 탄소중립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5년마다 얘기를 한 거 있고요. 요 5년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너무 경제를 발전시켜서 거기에 사용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물질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다시 또 주도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또 그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5조 한번 볼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실질적으로 탄소법을 만들고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이 법의 제정,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2명이에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들어가고요. 국무총리 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또 위원장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2명이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부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실질 역할을 하는 거고 국무총리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들을 하게끔 돼 있고요. 예. 자, 25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그 교토 그 메커니즘에 나오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시키고 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래소, 그 다음에 그 등록 방법, 할당 방법, 여기 배출 허용량의 할당 방법, 등록 관리 방법, 거래소의 설치 이런 부분들은 또 이 법규에 따로 이제 따라서 정의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하게 되면 거래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할당량은 얼마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사회 각층의 산업계하고 어떠한 그 합의점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실질적으로 그 배출권 거래에 관련해서는요, 이제 현재도 지금 이제 그 배출권 시장이 있는데 자, A라는 기업이 배출 허용량을 일반적으로 이만큼, 이제 요만큼의 이제 배출 허용량을 받은 거죠. 근데 실제로 배출한 양은 이제 이 정도 배출했다는 거고, 나머지 잉여 배출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잉여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B기업, 다른 기업에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시장에다가 놓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실제 배출 허용량은 요만큼 받았는데, 자기네만은 이만큼 이제 배출을 해야 된다. 근데 요만큼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 즉 실제로 배출량을 적게 해서 잉여 배출량을 그러니까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남긴 기업에서 요 부분을 사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기다가 돈을 주겠죠. 예, 여기 돈 표시가 있네요. 예, 돈을 주고 요 부분을 사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이런 배출권 거래 제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 국가 형태적으로 늘리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서
EU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U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배출과 거래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요. 미국도 각 주별로는 이거가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그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각 주마다, 실제로 미국은 50개 주고 각 주의 한 주마다 이런 배출권 거래를 하는 곳이 있고, 그 각 주별로, 그러니까 인터스테이스로 실제로 배출권 거래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다들 각자 국내적으로는 향후에 이런 교토의정서에서 마련한 이런 배출권 거래제의 개념을 각 국가 간에 미리미리 조금씩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제 시장이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서로 간에 있어서 어떻게 거기에 좀 더 명확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거기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허용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누가 이제 선점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주식 시장이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 그 주식에 대한 개념이나 근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상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서 그걸 사고 판다는 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각 국가에서 이미 자기네들끼리 실험에 이미 돌입을 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실제 국제적으로 발생됐을 경우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자국마다 실제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있어서 제 26조 한번 볼게요. 26조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실제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줄일 것이냐,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얼마 줄일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관리업체 온실가스 목표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업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그러니까 딱 정해줬는데, 얼만큼 배출하라고 정해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관리업체,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는 얘기죠. 관리업체라고 지정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획 내에 달성한 온실가스 목표를 협의, 설정,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지금 여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향후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 협의하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강제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 이 탄소중립법 안에는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직 없어요. 근데 향후에 이게 이제 마련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 승계,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탄소 중립 도시의 지정이라는 부분인데, 탄소 중립 도시, 즉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역을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 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마트 시티가 거의 탄소 중립 도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시티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IT라든지 이런 부분들,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들을 공공단체,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다 공항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기자동차를 타고 오면 거기서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죠. 주차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도시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공공기관을 그런 자동차, 그다음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의 이용,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탄소 흡수 운동을 조성, 산림을 개발하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생태계 복원, 자원 순환형 도시 조시, 필요한 사업, 탄소 중립 사회를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녹색 건축물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녹색 건축물. 그린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녹색 건축물을 짓는다. 녹색 건축물이 뭐냐? 결국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라는 거죠.
건축물이 여러분들 온실가스를 배출하나요? 여러분들 건축물이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여름에 뭐 그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죠. 에어컨 사용하면서도 뭐 어때요? 전기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냉매나 이런 부분이 또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인 건물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해체 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 소비를 최소화한다 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은 이것도 정부가 녹색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또 마련하고 또 각 다양한 그런 시행령에 내는 부분들을 정해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그 인증 그런 부분들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적극 보급한다. 적극 보급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 또 있죠. 예. 자, 녹색 교통의 활성화 마찬가지죠. 녹색 교통,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전기 자동차의 편의를 봐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은 이제 HOV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하이 어큐펜스 비클이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3명 이상이 타고 있으면 그 3명 이상만 타야지만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버스 전용 차선 같이 돼 있는데 미국은 버스 시스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HOV 요런 그 3명 이상 타야지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와 가솔린을 같이 쓰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명이 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에 그 차를 몰고 들어가면 혼자 타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정책이 없어졌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정책이 있어서 실제로 전기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를 구매하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편의도 제공했고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제공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여기 이런 부분이 있네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예, 결국은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보급하게끔 하는 거죠. 자, 탄소 흡수원의 확충. 아까 말씀드렸죠. 탄소 흡수, 산림 조성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새롭게 좀 많이 조성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의 육성. 이게 이제 바로 그린 에너지, 그린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탄소 포집, 탄소를 이제 잡아들인다라는 그 기술인데,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뭐 공장 굴뚝 주변에 어떤 특殊한 장치를 하면 그 장치를 통해서 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뭐 그런 장치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는 쪽에 그 문제가 좀 있겠죠. 예. 국제 감축 사업의 추진. 자, 국제 감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교토 프로토콜 제가 얘기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얘기했는데, 그 배출권 거래제도 외에 그 공동 이행 제도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청정 이행 제도, 클린 디벨로프먼트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가 국가 간에, 그러니까 선진국 양쪽이 같이 하는 걸 이제 공동 이행 제도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도상국에다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다가 특정한 투자를 해서 거기서 탄소 절감의 효과를 나오면 그 효과를 갖다가 선진국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린 디벨로프먼트 시스템이었던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국제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그 탄소법에서도 탄소 이제 중립법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국제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한 거죠. 예. 기후위기의 감시 예측, 예, 특정한 그 기관을 통해서 정보관리,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이제 녹색 국토의 관리라고 하는데, 녹색 국토의 관리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질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행정적인 법률로 가장 큰 게 이제 사실 국토기본법이거든요. 이 국토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발을 제한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그런 행정법규에 녹색 국토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개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그 전에 이러한 그런 그 그린벨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이제 조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또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정부의 또 큰 그 정책 수립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도시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마을 도시 단위 에너지 자립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그 국토 종합 계획에 있어서의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부분들을 또 많이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기후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예, 이런 또 기관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안정망의 마련, 뭐 특별지구 이런 이제 계속 어떻게 해야 될 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기구들을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파리협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녹색 관련 협정을 진행하다 보면 탄소 중립법에 대한 걸 보다 보면 실제 이제 이런 거에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계층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계층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평등하게 저스티스가 그러니까 평등하게 아니면 공평하게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운영하겠다. 예.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끔 예, 정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녹색 경제, 녹색 산업의 육성 지원, 그 그린하우스 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아니면 그런 거에 관련된 산업, 또 그와 관련된 컨설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겠다. 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서 국가가 해주는 데 제일 큰 게 뭐죠? 일단 세금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저리로 돈 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녹색 경영, 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 녹색 경영, 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뭐, 감축계획의 공개, 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많죠. 결국은 기술 이전 및 기술 인력 파견, 이런 것도 사실은 정부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보면은 대부분 예산이나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연구 개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세제도 운영, 예, 아까 말씀드렸죠. 조세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 기후 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 조세제도를 운영한다. 결국은 이런 쪽에 일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금융의 지원, 말씀드렸죠.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지원 특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한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녹색 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자, 누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는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기술 제66조 상위대 녹색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을 하거나 녹색 기술 및 녹색 제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녹색 전문 기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적합성 인정을 받은 기업들은 정부기관의 구매를 또 의무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조달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베네핏을 주겠다, 이익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증이나 표준화 등을 이제 받는데, 자, 인증하고 표준화 받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경 마크라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경 마크에 대한 도입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 마크를 받아서, 이제 정부가 이제 특별하게 환경 마크를 또 정하겠죠. 그래서 녹색,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마크, 아니면 녹색 마크, 이런 마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정부 기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산소 배출량이 나와야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냐 하는 환경 마크의 문제가 그 이슈가 이제 될 거라는 거죠. 자, 탄소 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 성장을 위한 생산 소비 문화의 확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환경 마크 말씀드렸잖아요. 그 녹색 인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부분의 생산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 침해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하고 국민의 소비 지향을 갖다가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제품,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이해도의 증진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그다음에 온실가스,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우리가 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의 패턴을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온실가스와 온실 오염물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공개해도라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환경 마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또 근거나 주관은 누가 잘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또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예. 기업,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및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자, 범국민적 녹색생활. 범국민적 녹색생활에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 홍보에 대한 지원이 전제가 되고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사실은 상승이 되어야지만 환경 마크,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런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제품을 보다는 친환경적인 제품, 이코프렌들리한 제품 그런 회사 쪽으로의 그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국민 인식 저반에 깔려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래야지만 사실은 거기에 기반한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후 대응 기금의 설치, 그다음 각종 이제 또 분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탄소 중립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어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파리 협정.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 환경법에 있어서의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자발적 참여 유도에 있어서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 메커니즘 이런 거를 이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법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이 탄소 중립법의 기본 입장이고 사실은 취지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환경법이 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은요. 국제 통상에 있어서 여러분들 환경 이슈는 국제 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많이 취급이 돼요. 특히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 봤으면 좀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Non-tariff barrier라는 게 있는데, 이 비관세 무역 장벽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환경법입니다. 노동법도 여기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있어서 한국 자동차는 배기량이 높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불안전 연소가 엔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환경 법규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보내는 자동차 이런 부분은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환경법을 적용해서 비관세 무역 장벽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 미국의 그런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USTR이라고, US Trade Representative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USTR에서 1년에 한 번씩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국은 거기 맨날 나왔었죠. 비관세 무역 장벽 관련해가지고 지적자산권 위반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환경 법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후진국은 그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훨씬 선진국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은 이제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는 받아들이지 않고 전기 자동차만 쓸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아무리 내연기관, 중국에서 아무리 내연기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도 미국에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건 국내 환경 문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법 이런 부분이 생긴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파리 협약이, 죄송합니다. 파리 협정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국제적으로 공동 관심사가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그 나라가 국내적으로 파리 협정에 관련된 부분을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도 결국은 환경 규범과 관련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통상 이슈에서 항상 이 부분이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탄소 중립 기본법 이 이제 발효를 했고, 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 정부 주도 아래 사실은 그 많은 기업체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여기에 그 부응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그 기후 변화라는 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이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그런 과학적 증명에 대해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후 변화는 점점 더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고착화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이 교토에서 물러났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미국이 교토에서 물러나면서 교토 의정사가 좀 그 주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리협정이라는 그 부분이 새로 생겼지만, 이런 부분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인식이 많아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더 저희한테 실제 다가올 거예요. 실제 그래서 많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 정부에서 뭐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가 미국산이잖아요. 미국에 이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내연 자동차 못 쓴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 망하는 거예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국내 시장만으로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환경법, 그 다음에 파리협정에 있는 시장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이 통상 정책하고 앞으로 이 통상 문제하고 계속 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준비를 좀 하면서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부분과 그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있어서의 통상 정책에 대한 그런 마찰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그 환경 관련된 문제가 좀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